1914년 6월 28일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는 겉보기에 평온하고 쾌청한 여름날의 햇살 아래 놓여 있습니다. 밀야츠카 강물은 조용히 흐르고 거리에는 성 비투스의 날을 기념하려는 인파가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햇살은 거대한 기만을 감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하루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달력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날이 아닙니다. 구시대의 질서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현대의 광기가 태동하기 직전의 고요함입니다. 저 멀리 비엔나와 베를린, 런던과 파리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 믿고 있지만 바로 이곳 제국의 변방 사라예보의 먼지 쌓인 거리에서 그 믿음이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유리 조각인지 증명될 것입니다. 유럽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1914년의 유럽은 팽팽하게 당겨진 바이올린 현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팽팽해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끊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늙고 병든 거인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언어, 종교를 억지로 묶어놓은 이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국의 남쪽 국경 너머에는 세르비아가 있습니다. 젊고 야심차며 민족주의의 열병에 걸린 나라입니다. 그들은 모든 남슬라브인들을 하나의 깃발 아래 통합하려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가로막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국의 차기 황제가 될 인물이 바로 그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 그는 매력적인 대중의 영웅은 아닙니다. 뻣뻣하고 고집스럽고 가톨릭 신앙에 엄격하며 군국주의적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제국의 개혁을 꿈꾸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슬라브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하여 제국을 연방제로 바꾸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온건한 계획이 그를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의 가장 큰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대공이 제국을 개혁하여 슬라브인들을 만족시킨다면 세르비아가 주도하는 대세르비아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에게 그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장애물일 뿐입니다. 오늘 대공의 곁에는 그의 아내 조피 호테크가 함께합니다. 비엔나의 황실은 그녀를 결코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문이 황실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공과 그녀의 결혼은 귀천상혼이라 불리며 멸시받았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조피는 남편의 옆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고 황실의 일원으로서 대우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라예보는 달입니다. 이곳은 비엔나의 엄격한 궁정의전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오늘 처음으로 군 통수권자의 자격으로 아내를 자신의 옆자리에 당당히 태우고 퍼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들의 결혼 14주년이라는 사실은 비극적인 낭만을 더합니다. 그들은 사랑을 기념하고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 아닌 총구입니다. 이제 시선을 군중 속으로 돌려봅시다. 환호하는 시민들 틈에 섞여 있는 눈빛이 흔들리는 앳된 청년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암살자나 훈련받은 군인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결핵을 앓고 있으며 이상주의에 취한 학생들입니다. 그들의 주머니 속에는 세르비아 군분의 비밀 조직인 검은 손이 건네준 조잡한 폭탄과 권총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청산가리 캡슐도 쥐고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가브릴로 프린치프를 보십시오. 19살의 이 청년은 창백하고 마른 체구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려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는 폭군을 처단한다는 맹목적인 신념만이 그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당기는 방아쇠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전쟁의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식은 땀을 흘리며 그늘에 서 있습니다. 오전 9시 50분 사라예보 기차역에 대공 부부가 도착합니다. 팡파르가 울리고 의장대가 도열합니다. 대공은 짙은 녹색 장군 제복을 입고 타조 깃털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조피는 우아한 흰색 드레스에 붉은 장미를 허리에 꽂았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동차에 오릅니다.
지붕이 열린 컨버터블 차량입니다. 보안 책임자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라예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스니아 주지사인 오스카 포티오렉 장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치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고 삼엄한 경비로 인해 축제 분위기가 망쳐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군대 대신 얇은 경찰 저지선만이 배치되었습니다. 군중과 대공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만이 빚어낸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차량 행렬은 6대의 자동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에는 시장과 경찰서장이 탔고 두 번째 차에는 대공 부부와 포티오렉 장군이 탑승했습니다. 그 뒤를 수행원들의 차가 따릅니다. 행렬은 밀야츠카 강변을 따라 뻗은 아펠 부두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햇살은 따갑고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엔진 소리와 군중의 함성이 뒤섞여 묘한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대공은 손을 들어 군중에게 인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의무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이 방문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행렬이 쿠무리아 다리 근처를 지날 때입니다. 첫 번째 암살자 무함메드 메흐메드 바시치가 폭탄을 쥐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얼어붙고 맙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경찰관이 의심스러워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공포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차량 행렬은 그를 그대로 지나쳐갑니다. 역사는 그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기회는 다음 암살자 네델리코 차브리노비치에게 넘어갑니다. 오전 10시 10분 차브리노비치는 주머니에서 폭탄을 꺼냅니다. 그는 폭탄의 뇌관을 터뜨리기 위해 가로등 기둥에 폭탄을 내리칩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지만 군중의 소우에 묻힙니다. 그는 대공이 탄 두 번째 차량을 향해 폭탄을 던집니다. 검은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옵니다. 대공의 운전사는 무언가 날아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폭탄은 접힌 캔버스 지붕 덮개에 맞고 튕겨나와 뒷바퀴 쪽으로 떨어집니다. 혹은 대공이 손으로 쳐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폭탄은 대공의 차가 지나간 뒤 그 뒤를 따르던 세 번째 차량 밑에서 폭발합니다. 괴음이 사라예보의 아침을 찢어놓습니다. 흙먼지가 치솟고 비명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세 번째 차량에 타고 있던 에릭 폰 메리지 중령과 알렉산더 폰 부스백작이 부상을 입습니다. 주변에 있던 구경꾼 10여 명도 파편에 맞아 쓰러집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차브리노비치는 혼란을 틈타 강으로 뛰어내리기 전 청산가리를 입에 털어넣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여름이라 깊이가 13cm밖에 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는 오래되어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단지 구토를 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분노한 군중과 경찰에게 끌려나와 문매를 맞습니다. 비극적이면서도 희극적인 실패입니다. 차량 행렬은 잠시 멈춥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은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서 내려 뒤따르던 차량의 부상자들을 살핍니다. 괜찮은가? 폭탄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고난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는 부하들을 보며 분노보다는 상황을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오스트리아 황실에 대한 모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 관료들에 대한 불쾌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공은 다시 차에 오르며 말합니다. 저 미치광이는 이제 잡혔군. 시청으로 계속하자. 그는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운명을 재촉하는 고집이었을까요? 시청으로 가는 길, 나머지 암살자들은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폭발 소리를 들었지만 대공의 차는 멀쩡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겁에 질려 도망쳤고 일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브릴로 프린치프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폭발이 성공한 줄 알았으나 대공이 탄 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며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라틴 다리 근처의 모리츠 실러 식료품점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망함과 분노를 삼키며 서성입니다. 역사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암살 미수 사건으로 기록되고 대공은 살아서 비엔나로 돌아가고 전쟁은 몇 년 혹은 몇 달 늦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시청에 도착한 대공은 분노를 터뜨립니다. 페힘 춘브리치 시장이 준비된 환영 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대공은 거칠게 말을 끊습니다. 시장, 나는 평화로운 방문을 위해 이곳에 왔는데 자네들은 나를 폭탄으로 환영하는가? 수치스러운 줄 아시오. 장내는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조피가 남편의 팔을 조용히 잡고 속삭이자 대공은 금세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는 시장에게 연설을 계속하라고 지시합니다. 피 묻은 제복을 입은 소행원들이 밖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안에서는 기이하고 형식적인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시장은 땀을 흘리며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연설을 낭독합니다. 창밖에는 아직 화약 냄새가 가시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장면은 당시 유럽 귀족 사회의 단면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현실의 위기 앞에서도 거칠애와 의전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그 맹목적인 태도 말입니다. 연설이 끝나고 운명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원래 일정은 박물관을 방문하고 오찬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공은 계획을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폭탄 테러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메리지 중령을 문병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부하를 아끼는 마음, 책임감. 하지만 안전 담당자들은 반대해야 마땅했습니다. 시내는 여전히 위험하고 암살자가 더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포티오렉 정군은 또다시 아니란 판단을 내립니다. 전하, 안심하십시오. 암살자가 거리에 깔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안전을 위해 좁고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는 원래 루트 대신 강변을 떠나 넓게 뻗은 아펠부두를 통해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하자고 제안합니다. 여기서 역사의 장난이 개입합니다. 루트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운전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공의 운전사는 체코인 레오폴트 로이카였습니다. 그는 사라예보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두 차량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두에 있던 시장과 경찰서장의 차가 원래 계획대로 라틴 다리에서 우회전하여 프란츠 요제프 거리로 들어섭니다. 변경된 계획을 몰랐던 것입니다. 로이카 역시 앞차를 따라 핸들을 꺾습니다.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포티오렉 장군이 뒤늦게 소리칩니다. 멈춰! 잘못된 길이야! 강변으로 가야 해! 운전사 로이카는 당황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은 좁은 골목의 코너였습니다. 차는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기어를 후진으로 바꾸려는 순간 낡은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자동차는 꼼짝없이 길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정적. 그리고 그 순간 운전석 오른쪽 보도에 서 있던 한 청년이 고개를 듭니다. 바로 가브릴로 프린치프였습니다. 그는 식료품점 앞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으며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후대의 전설처럼 샌드위치를 먹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는 분명 그곳에 우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그러나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표적이 제발로 자신의 코앞에 나타나 멈춰선 것입니다. 불과 1m 50cm 앞, 대공의 녹색 제복, 펄럭이는 깃털, 당황한 표정의 포티오렉 장군, 그리고 조피의 얼굴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입니다. 경호원도 경찰도 군인도 그와 대공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자기적이고 필연이라기엔 너무나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의 신이 주사위를 던진 것이 아니라 마치 판을 엎어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프린치프의 눈이 커집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뜁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의 손은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차브리노비치가 실패한 그 임무, 검은 손의 명령, 억압받는 조국의 서름, 그리고 영웅이 되고 싶은 욕망이 그 짧은 순간 그의 뇌리를 스쳤을 것입니다. 그는 브라우닝 M1910 반자동 권총을 꺼내듭니다. 이 작은 강철 덩어리는 당시 미화로 약 20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해도 5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저렴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구려 권총이 잠시 후 전 세계의 금고를 털어도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운전사는 필사적으로 시동을 걸려하고 포티오렉 장군은 소리를 지르고 대공 부부는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프린치프는 한 발짝 다가섭니다. 그는 조중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웠으니까요.
거리의 소음이 아득해지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권총의 차가운 감촉만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을까요? 아니면 표적을 똑바로 응시했을까요? 나중에 그는 법정에서 누구를 겨냥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운명에 이끌려 팔을 뻗었을 뿐입니다. 총구는 먼저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목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첫발은 빗나갔거나 의도와 달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 사라예보의 태양은 가장 잔인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공은 아내를 보호하려는 듯 몸을 움직였을지도 모릅니다. 프린치프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립니다. 아직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순간 구유럽의 화려한 무도회는 끝나고 참호 속의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왈츠는 멈추고 장송곡이 연주될 것입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낙관주의는 산산조각 나고 기계화된 살육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런던의 은행가들은 주말을 즐기고 있고 파리의 예술가들은 카페에 앉아 있으며 베를린의 장군들은 지도를 보며 워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사라예보의 이 좁은 골목에서 고장난 자동차 안에 갇힌 한 남자와 여자의 운명이 자신들의 목숨을 결정지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거대한 폭풍은 가장 작은 날갯짓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그 날갯짓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총성이 멈춘 직후 사라예보의 거리는 기이한 정적과 혼란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두 발의 총알, 단 두 발이 발사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은 유럽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는 거대한 분기점이 됩니다. 차 뒷좌석에서 붉은 피가 솟구칩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의 제복은 순식간에 불겜을 들고 그의 옆에 앉아있던 조피오테크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대공은 아내의 상태를 직감하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조피, 죽으면 안 돼. 아이들을 위해 살아남아야 해. 이것은 제국의 후계자가 아닌 한 남편이자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운전사는 당황하여 차를 돌려 총독관저로 질주하지만 이미 죽음의 그림자는 그들 부부의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는 비명과 고함이 터져나옵니다. 범인 가브릴로 프린치프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됩니다. 그는 자신이 삼킨 청산가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권총으로 자결하려 했으나 분노한 군중과 경찰에게 제압당해 무자비하게 구타당합니다. 프린치프는 자신이 쏜 총알이 정확히 누구를 맞췄는지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금 상태로 끌려갑니다. 관저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들지만 모든 것은 늦었습니다. 오전 11시 대공비 조피가 먼저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몇 분 뒤 합스부르크 왕가의 계승자이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미래였던 프란츠 페르디난트 역시 영원한 침묵 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라예보의 병원 침대 위에 놓인 두 구의 시신.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국의 자존심에 가해진 치명적인 일격이자 오랫동안 억눌려온 민족주의의 화약고에 불을 붙인 불꽃입니다. 소식은 전신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타자기와 전신기들이 미친 듯이 소리를 내며 비엔나, 베를린, 상트페테르부르크, 파리, 그리고 런던으로 비보를 타전합니다. 비엔나의 호프부르크 왕궁, 늙은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조카의 부고를 듣고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러나 슬픔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 계산입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군부와 매파 정치인들에게 이 암살은 비극이기 이전에 기다려온 기회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눈엣 가시였던 세르비아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발칸반도 내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영구히 분쇄할 명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완벽한 명분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엔나의 거리는 분노로 들끓지만 관료들의 사무실은 차가운 계산으로 분주합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세르비아 정부의 직접적인 지시라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세르비아 전체에 돌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단독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북쪽의 거대한 형제, 독일 제국의 의중이 필요합니다. 7월 5일, 베를린.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2세는 오스트리아 특사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백지 위임장입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더라도 러시아가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 오판했거나 설령 개입하더라도 전쟁 준비가 덜 된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격파할 수 있다는 위험한 도박을 선택합니다. 이 순간부터 외교는 평화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쟁을 위한 절차로 전락합니다. 유럽의 군주들과 정치인들은 마치 몽유병자들처럼 자신들의 결정이 불러올 파국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갑니다. 7월 23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주권 국가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거절을 유도하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세르비아는 놀랍게도 대부분의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오스트리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린 지 정확히 한 달 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소식은 잠자고 있던 거인들을 깨웁니다. 세르비아의 후견인을 자처하던 러시아 제국이 움직입니다. 차르 니콜라스 2세는 망설임 끝에 총동원령에 서명합니다. 거대한 슬라브의 군대가 서쪽 국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독일에게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독일 군부는 정교하게 짜여진 슐리펜 계획을 서랍에서 꺼냅니다.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독일은 러시아가 완전히 동원되기 전에 프랑스를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시간표가 전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외교적 협상보다 기차의 배차 간격과 군대의 이동 속도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합니다. 이틀 뒤인 8월 3일 독일은 프랑스에 선전포고하고 중립국인 벨기에를 침공합니다. 벨기에의 중립이 유린당하자 그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대영 제국이 참전을 결정합니다. 런던의 외무장관 에드워드 그레이 경은 집무실 창밖에 어스름한 저녁을 바라보며 역사에 남을 탄식을 내뱉습니다. 온 유럽의 등불이 꺼지고 있다. 우리 생애에 다시는 저 불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적중합니다. 며칠 만에 유럽의 주요 열강들이 모두 전쟁터로 뛰어듭니다. 파리, 베를린, 비엔나, 런던의 광장에는 전쟁을 환호하는 젊은이들로 가득 찹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짧고 영광스러운 모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낙엽이 지기 전에,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에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에 취해 그들은 꽃을 꽂은 총을 들고 열차에 오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향하는 곳이 참호 속의 진흙탕과 독가스, 그리고 기관총이 지배하는 도살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1914년의 여름, 문명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들은 쟁기 대신 포탄을 찍어내고 과학은 인류의 진보가 아닌 대량 살상을 위해 복무하게 됩니다. 귀족적인 명예와 낭만적인 기사도 정신은 이제 기관총의 탄막 앞에서 무의미한 조각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예보의 그 좁은 골목에서 울린 두 발의 총성은 단순히 한 대공 부부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4개의 제국을 멸망시키며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기계화된 죽음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국지전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갈등은 얽히고 설킨 비밀 조약과 동맹, 그리고 지도자들의 오만과 공포로 인해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화마로 번졌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모두가 그 길로 들어섰습니다. 멈출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이성을 마비시켰고 두려움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이제 유럽의 지도는 피로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왕관들이 진흙탕 속에 굴러떨어지고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극의 시작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거대한 군대의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잘못 든 자동차, 샌드위치를 먹다 우연히 마주친 암살자,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발사된 총알. 그 작고 우연한 조각들이 모여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재앙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는 필연인 동시에 우연의 연속임을,
그리고 평화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잔 같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증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사라예보의 청성이 울릴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문은 그렇게 아주 작은 열쇠로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문을 연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고 그 흉터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의 기억 속에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한 발의 총성이 한 시대를 살해했습니다.